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는 이제 심장내과 총괄과장 양명환입니다. 오늘 금요일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많이 얻어갈 수 있게 아는 거 다 말씀드리고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강아지 심장병이고요. 미리 잠깐 살펴보면 이제 강아지 심장병에 대해서 좀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침하면 심장병이다. 기침하면 일단 무섭죠. 심장의 구조 잠깐 설명드리고, 대표적인 강아지 심장병으로 이천반 폐쇄부전이랑 강아지 폐성고혈압,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한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뭘 하면은 좀 조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약력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2017년부터 좀 심장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최근엔 이제 엔트레스토 라스 차단제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 기침하면 심장병이다, 무섭다, 낭설이 되게 많죠. 심장병이면 뭐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또 끊을 수도 없다, 이런 말도 막 들리고 얘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알려진 내용들이 다른지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병이 강아지 심장병이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왼쪽 심장 문제예요. 왼쪽 심장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 혈류를 잘 한 방향으로만 일방통행을 지켜주게 하는 이제 문 같은 장기가 있는데, 이 문이 고장나게 되면서 문제가 보통 생깁니다. 문제는 이 문이 고장나게 되면 심장이 커져요. 일단은. 근데 심장이 커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거는 이 심장이 커져서 기관이나 폐나 이런 다른 장기들을 눌러서 기침을 먼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침하면 심장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좀 살펴보면 기침을 처음에 해서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이 제일 많았다, 병원에 내원 환자들 중에. 근데 또 무증상인 애기도 있어요. 거의 한 12% 정도. 그래서 무조건 기침을 한다고 해서 심장병은 아니지만, 처음에 병원을 내원해서 심장병으로 진단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기침 환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기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기침을 해서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 중에 실제로 심장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들이 얼마나 되냐 살펴보면 사실 30%도 안 돼요. 그 환자들을 표현한 건 여기 기관지 붕괴군에 속하거든요. 기관이나 기관지를 좀 눌러가지고 기침을 하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30%고, 이 중에서도 실제로 기관이 진짜로 붕괴돼서 심장 이외에도 기관이 붕괴해서 기침을 하는 환자들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30%도 안 된다. 그러니까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병에서 왜 그러면 기침을 하고 또 다른 증상들은 뭘 주의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 볼게요. 강아지 심장의 구조부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한번 알아두면 계속 쓰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장은 펌프예요.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이제 탁한 피는 폐로 보내고 깨끗한 피는 온몸으로 보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우심방, 오른쪽 심방, 그리고 우심실, 그리고 폐동맥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파란색 탁한 피가 전신을 돌고 돌아온 탁한 피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이게 이제 폐를 통해서 한번 깨끗한 공기로 순환해주고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 대동맥, 그리고 전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잘 유지해주는 게 심장의 기능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장기들, 여기 보면은 이 문 같은 거 있죠. 갈매기 모양으로 생긴 거, 이 네 가지. 심장이 영원히 닫혀 있으면 사실 피가 흐를 수가 없죠.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야 피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전신으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을 잘 하게 해주는 장기가 여기 갈매기 모양 판막이라는 장기입니다. 이 판막은 심장에 총 4개가 있고, 우심방이랑 우심실 사이 하나, 우심실이랑 폐동맥 사이 하나, 좌심방이랑 좌심실 사이 하나, 좌심실이랑 대동맥 사이 하나,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이 판막이라는 문의 기능은 한 방향으로만 피가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이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게 대부분 강아지들에서 생기는 문제고,
얼마나 흔하냐, 심장병은. 왜 이렇게 우리가 심장병을 걱정해야 되냐. 심장병은 강아지에서는 나이가 들면 거의 100% 생깁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건 강아지 표고요. 밑에 있는 건 사람 표예요. 사람 심장표. 나이를 들면 강아지는 여기 위에 최소한 그레이드 2 정도 되는 심장병은 거의 가진다. 13살에서 16살 보내는 거의 100에 가까운 퍼센트제를 가져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무조건 심장병은 거의 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80살이 돼도 이 표 보시면은 14%예요. 14% 미만의 그 유병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100%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왜 이렇게 강아지가 많이 생기냐. 이거는 아마 퇴행성 변화, 노령, 그리고 DNA에 조금 이 심장병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좀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은 거의 확정적으로 생기는데 병의 경중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병을 가지고 있지만 평생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장병 때문에. 어떤 애기는 조금 일찍 와서 심장병이 너무 빨리 와서 조금 빨리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든 간에 거의 13살, 16살 넘어가면 심장병을 가지게는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이렇게 심장병을 많이 걱정하시는 거고요. 아가들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이제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심장병을 더 걱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아지에서 가장 흔한 심장병들 두 가지는 왼쪽 심장, 아까 전에 깨끗한 피가 흐르는 왼쪽 심장에서 문제가 되는 이천판 폐쇄부전, 그리고 오른쪽 심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폐동맥 고혈압,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강아지 심장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씩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항상 찾아오는 이천판 폐쇄부전, 정말 없는 환자를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천판 폐쇄부전 MMVD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이 있는 보호자님들께서는. 이 MMVD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은 펌프고 이게 일방통행,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장기입니다. 거꾸로 피가 새면 안 돼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 문들인데요. 판막.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삼천판막, 그리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이천판막.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판막이, 특히나 이 이천판막이 고장나기가 쉽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조금씩 판막이 두꺼워져요. 그럼 이게 잘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야 되는데, 닫혔을 때 잘 안 닫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원래 이 장기는 잘 닫아줘서 얘가 피를 모을 때는 잘 모으게 해줘야 되는데 잘 못 모으고 이쪽으로 좀 빠지는 혈액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삼천판막도 고장날 수 있고 이천판막도 고장날 수 있는데 왜 이천판막 질환이 더 많냐? 그거는 왼쪽 심장이 일을 더 세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심장은 그냥 폐로만 혈액을 보내주면 되는데 왼쪽 심장은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손상이 시작돼도 계속 센 피로 이제 파도가 치듯이 세게 때리니까 문이 더 빨리 고장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천판이 잘 안 닫힌다, 제대로 안 닫힌다, 폐쇄가 안 된다 해서 이천판 폐쇄부전이라는 질환이 있는 거고, 이 질환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혈액이 이 깨끗한 피가 폐에서 좌심방, 왼쪽 심방으로 공급이 되면 이 피가 왼쪽 심실 갔다가 좌심실 갔다가 대동맥으로 쭉 나가줘야 되는데, 이 이천판이라는 공간이 망가지면서 일부분 80은 대동맥으로 가고 20은 다시 좌심방으로 거꾸로 새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좌심방은 20만큼 더 피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질환은 누가 가장 많을까요? 사실 소형견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거의 다 해당이 되고, 미니핀, 치와와, 포메라니안, 믹스견들도 뭐 피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좀 큰 강아지 중에서는 포카스파니엘, 찰스 스파니엘, 그리고 슈나우저, 유명하죠. 네, 킹 찰스 스파니엘은 진짜 대형견 중에서, 중형견, 중대형견 중에서는 거의 90%, 100%, 특히 10살 넘어가면 거의 100% 정도 생각이 될 만큼 많은 유전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 사망 확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또 닥스훈트아가도 거의 90% 이상 이완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은 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이 질환은 사실 관리하면 또 관리가 되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실 이 질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상 수명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아기는 20살까지도 병은 있는데 몰랐다. 그런 아기들도 있고, 뭐 잘 관리해서 병이 10살에 생겼는데 18살에 떠나는 아기도 있고. 근데 이 병이 워낙에 유명한 병이고 많이 걸리는 병이다 보니까 단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찰스 스파니엘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첫날부터 단계 A예요. A 단계였고, 판막이 실제로 고장나서 역류하는 게 보인다. 피가 좀 새어나온다. 그럼 이제 B1단계. 역류까지 하고 심장도 좀 커졌네. 그럼 이제 B2 단계. 심장이 너무 커지고 커지다 보면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순간도 있어요. 그 순간이 돼서 피가 폐까지 들어가면, 폐수종이 생겨서 증상이 생기면 C 단계. 약을 써도 이제는 좀 호전이 없는 단계. 이제 말기 단계죠. 그래서 간략하게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추후에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설명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증상이 없는 구간이 꽤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B2 단계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심장만 커지고 있고 혈액은 계속 새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빨리 찾아내는 게 제가 볼 땐 이 심장병에선 가장 중요해요. 이 단계를 빨리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사실 생존율도 많이 높아지고 또 아기들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고. 근데 이 사이를 찾아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 C단계랑 B2 단계 이하를 감별하는 방법은 그건 청진이에요. 청진만 하면 어지간하면 알 수 있어요. 90% 이상 청진해서 심장이 그냥 괜찮네? 새는 소리가 잘 안 들리네? 그럼 심장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제 기침을 해서 내원을 했는데 청진해봤는데 깨끗하면 괜찮은데 뭔가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이제 심화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씩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B1단계는 일단 무증상 단계예요. 증상이 없고 청진하면 잡음만 들려요. 아까 전에 그 판막이 고장나서 판막에서 새어나오는 혈류들이 청진기를 대보면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잡음이 세게 들린다고 또 질환이 센 건 아니에요. 질환이 뭐 안 좋고 뭐 단계가 높고 이런 건 아니고, 이건 그냥 유무만 감별한다. 그래서 이 청진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봐야겠죠. 이게 정말 심각한 단계인지, 이것 때문에 기침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이 단계에서는 B1단계는 즉 심장 잡음은 들리지만 심장은 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 단계에서는 사실 약 안 줘요. 약도 안 주고, 보호자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단계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약이나 밥이나 뭐 검사나 영양제나 이런 거 사실 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B2 단계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심장이 커지는지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엑스레이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이제 B1단계로 내원한 환자예요. 심장이 조금 커지려고 해요. 이 가운데 있는 이 회색 모양, 이 동그라미가 심장인데, 저희가 앞으로 집중할 거는 이 뒤에 있는 이 뿔처럼 나 있는 공간이에요. 이 뿔처럼 나 있는 공간이 심장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커져요. 심장 초음파가 필연적입니다. 이런 질환은 엑스레이만 봐서는 완벽히 진단할 수는 없고, 이게 정확히 얼마나 커져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봤더니 여기 이 빛처럼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섞여 있는 곳은 이제 피가 역류하는 걸 이제 표현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역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사이즈를 재보니까 실제로 이 심장 사이즈가 1.6 얼마나 커지면 이제 B2 단계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정도 기준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B1 단계로 진단을 받은 거고, 이제 B2 단계를 한번 보면 이 2단계가 저는 사실 심장병에서 MMVD 이천판 폐쇄부전 환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가장 많이 예후가 갈리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B1단계는 사실 약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약을 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할 게 없어요. 근데 B2 단계부터는 적극적으로 보호자님이 처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수의사가 처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수명이 많이 늘어난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포인트고, 심장이 커졌지만 여전히 이때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맞냐고 하냐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단계에서는 흔히 알고 있는 강심제 그리고 라스 차단제 이 정도를 투여하게 되고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됐을 때 안 준 애기들보다 보통 600일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조금 더 최신 자료에 따르면 1000일 정도 수명이 늘어나요. 안 준 애기들에 비해서. 그래서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큰 약물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빨리 진단해내고 빠른 시점부터 약물을 투여하는 게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 밑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그 논문에 보면 보통 투여구는 1200일, 의약구는 700일 정도 때문에 수명 차이가 거의 뭐 460일 정도 차이 난다. 최근에는 뭐 1000일 차이 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2 단계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만으로는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엑스레이로는 조금 커져 있네? 남들보다 좀 크네?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정확히 우리 애기가 B2 단계인지 B1 단계인지를 구분하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보는 거고요. 아까 여기 가운데 있었던 회색보다는 좀 커 보이네요. 대표적으로 또 특이적으로는 이 뒤에 있는 이 뿔같이 생긴 거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심장 초음파를 봐보니까 아까 전보다 이 공간, 여기가 이제 좌심방 공간인데 이 좌심방 공간이 아까 친구보다는 많이 커 보여요. 아까 친구는 1.4였는데 이 친구는 2.3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 1.6이 넘어가면 B2 단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6이 넘어가면 B2 단계라고 평가를 하고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1.6이 넘어가면 B2 단계라고 생각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까보다는 더 새어나오는 혈류도 많아 보여요. 이 파란색, 빨간색 섞여 있는 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이 많이 새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C단계입니다. C단계는 실제로 이제 목숨에 위협이 되는 단계예요. B2 단계까지는 뭐 B2 단계 때문에 심장병 때문에 떠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C단계부터는 정말 응급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보통 보호자님들이 모르고 있다가 증상이 없으니까 심장병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1단계, B2 단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죠. 갑자기 호흡이 좀 빠르다. 이래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 내원해서 심장을 보니까 이미 C단계다. 앞서 뭐 A단계, B1단계, B2 단계 긴 세월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C단계에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데 그 첫 증상은 일반적으로는 기침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엔 호흡곤란이에요. 숨 쉬는 걸 불편해한다. 이 단계까지 사실 오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실 호전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적극적인 치료라고 하면 이제 모두가 주기 싫어하는 이뇨제를 좀 투여하는 시점이고요. 이뇨제를 투여해도 이 응급 상황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제 고비를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C단계까지 오게 되면 사실 평균 수명이 많이 짧아집니다. 평균 1년, 최근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반. 그래서 C단계가 오지 않게 관리하는 게 사실 제가 볼 땐 베스트예요. 근데 물론 완벽히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못 막더라도 천천히 오게 하는 게 심장치료의 목적입니다. 잘 반응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년에서 2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러진 않고요. 거의 잘 반응하는 친구들은 그냥 정말 심장이 정상 사이즈까지 돌아오는 친구들도 봤고 치료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C단계가 되면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C단계 환자들을 보호자님께서 처음에 몰랐다가 오자마자 심장병이다, C단계다, 수명이 이만큼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얘기 들으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C단계가 되면 이미 이 지금 뒷부분에 아까 주목했던 부분이 잘 보이지 않네요. 심장이 커진 것도 커진 건데 이 뒤에 있는 뿌옇게 보이는 것들은 물이에요. 엑스레이상 물은 하얗게 보이는데 이렇게 뿌옇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폐수종이 발생한 애기들한테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심장 입장에서는 받을 만큼 받고 있었는데 내가 주머니 좌심방 입장에서는 피가 계속 새도 내가 버틴다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이 친구도 무한으로 버틸 수는 없으니까 커지고 커지다 보면 언젠간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폐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폐로 물이 빠지게 되는 거죠. 또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 심장이 터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좌심방이 파열되는 좌심방
파열로 병원을 내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파악해서 알면 참 좋을 텐데 증상이 없으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다음 이제 D단계입니다. 고도의 신부전. 즉 이제 이뇨제를 줘도 조금 반응이 없고 약물을 아무리 써도 좀 호전되지 않는 심장이 이제 한계까지 진행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인 치료, 강심제나 이뇨제나 혈압약 이런 거보다 좀 나아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공격적으로 약물을 쓰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또 개심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요새 그 V클램프 중재적으로 시술하는 거 근데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D단계에서는 사실 심장이 거의 폐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항상 약간의 이 폐치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숨 쉬는 게 불편하고 사람들 신부전 환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마스크 한 5개 끼고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숨쉬기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우리 애기들이 평소에도 좀 숨을 편하게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약물들을 쓰는데 D단계부터는 조금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D단계가 되면 유명한 동물병 원장님 말씀으로는 한 8개월 정도 지내면 진짜 잘 지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조금 좋지 않은 단계입니다. 폐도 고혈압. 전신 고혈압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도 이제 고혈압 환자라고 하면 전신 혈압이 높은 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혈압을 잴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른쪽 심장에서 이어지는 폐동맥인데요. 이 폐동맥에서 혈압을 재는 게 불가능하죠. 혈관을 여기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혈압을 재는 기계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이 간접적인 측정 방법으로 이 혈압이 높아지는 질환이 혈압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폐성고혈압이 진단되게 됩니다. 이 폐동맥 고혈압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실신이에요. 보통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기가 집에 돌아와서 나랑 만나가지고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나가지고 막 나 안아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기절했다가 한 5초 있으면 다시 깨어나가지고 잘 돌아다닌다. 그런 증상으로 굉장히 많이 내원하세요. 또는 옛날에는 30분씩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한 5분만 뛰어도 너무 헥헥거려요. 혓바닥이 좀 파래진 것 같아요. 쉽게 파래지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으로 내원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른쪽 심장에서 짜주는 힘이 이 폐혈관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혈압이 너무 높으니까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실신을 하게 되는 건 사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이 덜 가서 그런 거고 반면 이 전신으로 가는 혈관의 혈액량도 줄게 되고 이게 이제 운동을 좀 더 못하게 하는 증상을 가져옵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혀가 파래지고 그런 애기들도 있어요. 심한 애기들은. 이게 왜 생기냐? 조금 여기 복잡한데 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좀 중요하거든요. 폐동맥 고혈압은 원인이 좀 다양해요. 그리고 원인마다 치료법이나 대응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폐동맥 고혈압도 분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로 폐동맥성 폐고혈압 이거는 특발성이거나 아니면 기형이 있거나 심장 기형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 그룹을 폐동맥성 폐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강아지에서 굉장히 드물어요. 선천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알게 될 거고요. 특발성인 경우는 사람에선 굉장히 많은데 강아지에선 거의 없어요. 가장 많은 거는 이거예요. 두 번째, 좌심질환 때문에 생기는 폐고혈압. 흔히 말하는 우리 애기는 좌심질환도 있는데 오른쪽도 안 좋아요. 이 말 들었어요. 왼쪽도 안 좋고 오른쪽도 안 좋아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 말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왼쪽 질환 때문에 오른쪽 질환도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왼쪽 질환 때문에 생기는 좌심 질환, 아까 말씀드린 이천판 폐쇄 부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른쪽 심장 질환. 이 경우에는 사실 오른쪽 심장 질환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왼쪽 심장 질환을 더 타이트하게 걸려면 오른쪽도 좋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데 이제 왼쪽 심장 질환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 심장 질환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폐 질환 또는 저산소증 때문에 생기는 폐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폐에 숨을 힘들게 쉬는 아기를 상상해 볼게요. 숨을 힘들게 들이마시면 폐가 단단해져요. 특히 불독이나 코가 짧은 아기들, 포메라니안 아기들, 그런 아기들이 숨을 거칠게 쉬거나 힘들게 쉬면 폐가 단단해지고 그 폐를 뚫어야겠죠. 혈액이 폐를 돌아야 되니까 폐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심장은 힘을 많이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혈압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이 폐질환 때문에 생기는 폐고혈압입니다. 이 질환은 시추아가나 포메라니아나가 그런 애기들한테서 많아요. 불독 애기들한테서도 많고. 네 번째는 이제 폐혈관 폐색성 질환. 심장 사상충 다 방어하시죠? 사상충이 무서운 이유가 이 모기에 물렸어요. 그럼 사상충이 근육 타고 정맥으로 들어가요. 이 정맥이 전신 돌다가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탁 한 피 들어오는 심장이 어디죠? 오른쪽 심장이죠. 오른쪽 우심실 가서 폐동맥까지 가요. 폐동맥에 정착합니다. 여기서 더 못 지나가요. 왜냐면 폐니까. 그래서 폐동맥에 가득 차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심실, 우심방 이렇게 밀려 나올 만큼 많아지기도 해요. 근데 주로 서식하는 곳이 폐동맥이기 때문에 폐동맥을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폐고혈압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폐동맥 고혈압은 다른 것보다 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하더라도 이 심장 사상충이 걸린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하다. 왜냐면 이미 폐동맥 고혈압이 생긴 상태인 경우가 많으니까. 또는 혈전 때문에 막혀가지고 생기는 게 물리적으로 막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폐동맥 고혈압. 다인성은 5번 다인성은 예를 들면 왼쪽 심장 질환도 있는데 심장 사상충도 걸려 있고 이런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왼쪽 심장 질환 아니면 산소 없어서 생기는 질환 아니면 심장 사상충 원인에 따라서 좀 치료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폐동맥 고혈압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왼쪽 심장 질환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셔가지고 오른쪽 심장도 안 좋다고 들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하고 보여주시면 굉장히 경증인 경우가 많고 증상이 그냥 없는 정도인 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걱정을 해야 될 단계는 사실 여기다가 바늘을 꽂아가지고 딱 재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간접적인 지표들로 얼마나 심할지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TR 속도라는 건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높냐, 낮냐, 중간이냐, 높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높으면서 증상이 있으면 강력한 처치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등도인데 증상이 없다. 그럼 처치하지 않습니다. 잘 처치하지 않고 당연히 경등도면 검사를 약을 잘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친구는 이 폐동맥의 혈압이 90 정도 나온 환자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90 정도 나왔어요. 폐동맥의 기본 혈압은 보통 5에서 10 정도를 얘기를 해요. 이 친구는 9배 정도인 거죠. 심하다의 기준은 70이 넘으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약을 이제 주기 시작했죠. 주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평가하니까 10이 됐어요. 폐동맥 고혈압은 증상에 따라서 또는 왜 생겼냐에 따라서 약물 잘 주면 그냥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폐동맥 고혈압 생겼다고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원인에 따라서 약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 밑에 있는 곳이 이제 왼쪽 심장, 가운데 한번 보시면 이 선을 따라서 아래가 왼쪽 심장, 위에가 오른쪽 심장인데 이 일주일 후에 보니까 왼쪽 심장이 커졌죠? 이 위에보다. 원래는 이 밑에 심장이 큰 게 맞아요. 왼쪽 심장이 더 힘이 세야 되니까. 근데 이때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약물 쓰면 좋아진다. 조금 이제 긴 얘기를 해볼 건데 치료랑 관리입니다. 이제 심장병을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드리느라 대략적인 개념만 설명드린 거고 사실 중요한 건 우리 애기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빨리 알고 그리고 증상이 없을 때부터 관리해서 오래 병원 안 오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기면 걱정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거의 뭐 15분씩 그냥 안 쉬고 뛰어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뭐 한 3분만 뛰어도 헥헥거리고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단받고 약물 썼더니 그냥 회춘한 것 같다. 어렸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운동량이 확연히 줄었다. 당연히 사실 나이 들면 전성기 때에 비하면 5살, 4살 이때에 비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한번 체크는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제로 약물을 쓰건 안 쓰건 확인을 하고 그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단계인지 걱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또 두 번째로는 유독 밤에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기침을 보면 실제로 기침하는 환자들 중에 심장병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 이하입니다. 근데 밤에 하는 기침은 얘기가 좀 달라요. 밤에는 좀 심장이 일반적으로 애기들이 밤에 많이 누워있으니까 우리 애기들이 누워있으면 심장이 폐를 누르고 그러면서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심장병 때문에 내원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더운 날에 낮에 신나게 뛰어다니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밤에 호흡이 조금씩 빨라져서 내원해요.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밤에 기침을 한다? 요건 조금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된다. 물론 그런다고 무조건 심장병은 아니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밤에 호흡이 빠르다. 물론 낮에도 빠르면 안 되겠지만 밤에 보통 아이들이 차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차분한 상태에서도 호흡이 빠른 거는 일반적으로 좀 레드 사인일 수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수면 중 호흡수를 같이 재볼 건데 그 수면 중 호흡수를 평가했을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특히나 저녁에는 더 빠르다. 그렇다면 이제 응급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사인이고 당연히 실시나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침습적이고 아기를 뭐 힘들게 하지 않고 잴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것 그거는 수면 중 호흡수예요. 왜 수면 중 호흡수를 보냐면 자고 있거나 수면 중에 휴식 중이나 수면 중에는 이제 흥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액티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저호흡수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어요. 기저호흡수는 애기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애기는 14번이기도 하고 1분에 어떤 애기는 18번, 22번까지도 가기도 해요. 하지만 24번을 넘는 경우는 좀 드물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는 뭐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화나거나 뭐 헥헥거리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심장병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때만 체크를 하는 거고요. 강아지, 고양이 모두 평소 호흡수보다 20% 이상의 증가가 계속 보이면 조기 악화 신호를 본다. 20% 평소 호흡수. 평소 호흡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1분 동안 우리 애기가, 내 새끼가 얼마나 쉬는지 1분 동안 몇 번 쉬는지를 알아둬야 되고 그거보다 20%가 넘어간다. 뭐 예를 들면 16번, 17번 쉬던 애기가 22번 이렇게 쉰다? 조금 긴장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30회 이상이면 병원 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30회는 너무 늦어요. 30회 때부터 이제 병원 가볼까? 이 생각을 하면 40회, 50회 이렇게 잘 안 가고 30회에서 좀 기다리면 70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더 응급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보는 거예요. 보통 기회를 많이 줘요. 애기들이 하루 아침에 16번, 17번에서 30회가 되진 않습니다. 그 사이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해보면 숫자를 안 세보면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때 보장님께 맨날 제가 재우라고 하면 보장님들은 괜찮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16번이랑 20번은 눈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게 장점은 그냥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냥 자는 거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심장병이 있는 애기라면 이 호흡수만 보고 수의사랑 상의하면서 응급약을 저 같은 경우는 좀 응급약을 드리는 편인데 병원 내원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응급약을 하나 먹여보세요. 그럼 바로 떨어져요. 굳이 병원을 안 와도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면 중 호흡수가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연구에서, 너무 많은 연구에서 이 호흡수 올라가는 게 가장 빠른 지표니까 이거 잘 봐라, 이 내용이 제일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재볼 건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10초 될 때까지 재는 거예요. 우레기도 폐수종으로 내원했던 환자고, 이 친구는 호흡수가 몇인지 한번 봐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10초에 한 5번 정도 하네요, 우레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한 번입니다. 다 혹시 재보셨나요? 그러면 10초에 5번 뛴 거니까 1분에는 몇일까요? 그렇죠, 30번이죠. 이 친구는 조금 빠른 편인 거예요, 지금. 근데 처음에 내원했을 때 70번으로 내원했어요. 이뇨제를 주고 처치를 받으면 떨어지는데 아직도 약간 폐수총 상태인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사실 뭐 굳이 엑스레이나 이런 걸 계속 찍지 않아도 호흡수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제 처치를 하는 거죠. 근데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자님들이 수면 중 호흡수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굉장히 이제 유용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 수의사랑 상담할 때도 전화해서 우레기가 좀 빨라지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 내원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그 정도면 좀 지켜보셔도 된다. 아니면은 저번에 드렸던 약물 한번 먹여봐라.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내원하셔야겠다. 어떤 기준을 우리끼리 세울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진단입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내원했을 때 뭐 하나요? 우레기 기침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검사 받아보고 싶은데 심장병 관련해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사실 처음에 내원해서 기침한다, 또는 나 무증상인데 너무 무서워서 심장검사 받아보고 싶어요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청진이에요. 청진해서 깨끗하다, 그러면 심장병일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거기서부터는 거의 저는 10%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있더라도 굉장히 경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또 10%를 놓치면 안 되니까 엑스레이나 심장 초음파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면 심장 괜찮으니까 다음에 검사를 하고 싶으시면 하시겠지만 추천은 안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기침해서 내원했는데 청진을 해봤는데 소리까지 안 좋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흉부방사선 찍어보고 그 다음 하는 거는 심장 초음파예요. 이렇게까지가 저는 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단계가 설정이 돼요. 우레기가 B1 단계다, B2 단계다, C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증상이 있어서 온 거기 때문에 좀 논외로 치고요. 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심근 손상 지표들 혈액 검사해야 되나요? 피 검사로 이런 지표들 검사해봐야 된다, 이런 병원들도 있어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상 검사들로 진단이 그냥 끝나요. 이 검사들은 약간 보조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다 우레기한테 좋은 거 다 해주세요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살짝 후순위로 놓고 앞서 말씀드린 심장 초음파나 엑스레이나 이런 거를 먼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예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프로BNP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고, TNI, 이 TNI는 심장 근육이 찢어지거나 뭔가 파괴됐을 때, 세포가 파괴됐을 때 나오는 지표인데, 이건 언제 쓰이냐면 뭔가 종양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심장 초음파에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지표가 더 빨리 잡아내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경우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천판 폐쇄부전이나 아니면 폐동맥 고혈압이나 이런 환자들은 이런 수치들은 조금 후순위로 생각한다, 세트로 보진 않는다. 그래서 이 프로BNP TNI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약간 후순위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제 또 매번 갈 때마다 검사해야 되냐? 사실 병원 내원할 때마다 매번 계속 똑같은 검사하고 괜찮네요, 약 주고, 또 좀 안 좋아진 것 같으니까 약 올릴게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건지 사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ACVIM, 그러니까 내과학회에서, 미국 내과학회에서 이때마다 검사해서 이때마다 약 변경하거나, 이 단계면은 3개월마다 오세요. B1 단계면은 6개월마다 오세요. B2 단계면 B2 단계도 6개월마다 오라고 해요. 또 C 단계면은 3개월마다 오세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하는 거를 가가지고 보면은 아기는 C단계니까 3개월 뒤에 볼게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때까지 못 살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심장병원, 미국에 있는 심장병원들, 카디올로지스트들, 그러니까 심장학자들은 대학병원에만 있고 워낙 땅이 크니까 뭐 4시간 거리에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니까 그냥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다행이고 못 살아서 온다? 뭐 어쩔 수 없어. 그 기준이 사실 우리나라는 좀 적용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볼 수 있으면 용량도 좀 조절하고 할 수 있는 좀 가치가 있기는 하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근데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하냐는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해야 돼요. 무조건 올 때마다 피 뽑고 올 때마다 엑스레이 찍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목표를 잘 세우고 목표에 맞게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심장병 치료는 뭐냐? 병원에 최대한 안 오게 하면서 정상 수명을 누리게 하는 거다. 그리고 동시에 숨 차지도 이상적이죠.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거를 가장 먼저 실천해 줄 수 있는 거는 B2 단계를 빨리 파악하는 거고요. 기준이 좀 명확합니다. B2 단계에서부터 이 강심제를 줬을 때 이득이 크다는 거는 엄청 알려져 있으니까 이때부터 주는 건 주는 거고요. 그리고 C 단계 되면은 이뇨제 줘야 된다. 이거는 명확해요. 그래서 보면 쓰는 약이 몇 가지 없어요. 그냥 강심제, 그리고 라스 차단제라고 하는 이제 혈압 관리 약물, 그리고 이제 안 좋은 단계인 이 폐수종 단계부터 쓰는 이뇨제. 이렇게 3가지 정도인데 큰 카테고리가 이렇게 병원마다 약 쓰는 것도 엄청 다르고 어디 병원에서는 이렇게 써가지고 심장이 안 좋아졌더라, 어디 병원에서는 좀 늦게 줬더라, 어디 병원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어디 병원에서는 이제 정해져 있는 약물대로 안 쓰고 다르게 쓴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약물이 사실 각각의 카테고리에서도 조금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제일 많이 지금 인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을 차용해 온 것이 이제 엔트레스토라는 약물인데, 이 약물은 이제 애기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물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은 동물 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 애기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동물 복지가 굉장히 강화된 상황에서 동물 실험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제 수의에서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검사들은 다 진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이의 약물을 이제 강아지한테 적용한 논문들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럼 영원히 안 쓸 거냐? 지금 마지막으로 이 가장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내과학회에서 나온 이 만장일치 논문이 19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사실 약물들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그러면 손 놓고 볼 거냐인 거죠. 이 약물은 인이에서는 이미 2021년도에 그냥 다른 약물을 다 대체하자, 이제는 이 약 쓰는 게 너무 유리하다, 비용이 비싼 약물인데도 입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약 쓰는 게 더 비용적으로도 애기한테도 더 효과적인데, 이미 검증이 너무 많이 끝난 약물이라서 사실 완전 똑같은 형태인 우리 강아지 전판 폐쇄부전에 적용했을 때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냐에 대한 연구를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해봤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긴 합니다, 이 약물은. 근데 이런 약물들이 사실 수의사마다 좀 쓰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수의사는 왜 너 미국 내과학회 거기에 써있는 거랑 다르겠어, 절대적으로 이뇨제는 폐수종 터져가지고 애기들 호흡수 막 빨라지면 그때 써야 돼, 그때 안 쓰면 넌 잘못한 거야, 이런 수의사도 있는 거고, 나는 병원 최대한 안 오게 해주고 싶어, 그런 응급상황 생겨가지고 고비를 만들지 않고 싶어, 그래서 터질 것 같으면 쓰는 수의사도 있어요. 이제 뭐가 사실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병원마다 처방도 다르고, 그래서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약물은 제가 최근까지 이제 보좌님들과 상의해서 이제 회고적으로 평가해봤을 때 거의 300마리 정도 투여를 해봤고요. 이 전판 폐쇄부전에서 유의미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아예 없는 약물이고, 사람에서 알려져 있기로는 약간의 어지러움증 정도 말고는 없는 약물이에요. 근데 심장 사이즈는 이 선이거든요. 거의 2주 만에 그냥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건 조금 약간 논외라서 그냥 가볍게 그냥 이런 약물이 있다. 약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병원마다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약물에 하나도 반응 없다가 이 약물 투여하고 심장 사이즈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C단계거나 아니면 B2 단계도 너무 빨리 커지는 애기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런 애기들이 거의 이제 심장 사이즈로 말하면 B1단계까지 떨어지는 애기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애기들 단계는 이제 기존에 약을 처방받기 전 기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LVIDDN이라는 심실 지표인데 이 심실의 내강이 2.0에서 1.38까지 거의 다른 아이 심장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건 약간 변내였고 이제 있는 것부터 좀 잘해보자면 강심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죠. 이 약물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약물 중에 하나예요. 식전에 투여하면 가장 효과가 좋다. 공복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한 70%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식후에 먹으면 한 60%까지 효과가 있다. 사실 10% 차이라서 저는 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경우는 언제냐면 심장병이 심하게 있는 애기들이에요. 그런 애기들한테선 강심제가 빨리 들어줘야 이제 효과가 빨리 듣는데 빨리 들어줘야 심장이 좀 보호를 받는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효과가 있도록 공복에 주는 게 추천된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우리 애기가 먹는 약에 이뇨제나 라스 차단제가 들어있다면 또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소변 잘 싸는지, 쉬 잘 싸는지, 그리고 밥 잘 먹는지, 기력 안 떨어지는지 이거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들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사실 2000파 폐쇄부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계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무증상일 때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잡아내는 건 사실 청진만으로도 간편한 일이니까 꼭 체크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C로 오면은 어렵다. 그래서 SR을 잘 평가하면 내원 횟수도 많이 감소하고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 수면 중 호흡수를 잘 평가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초기에 호전을 보이면 삶의 질이 매우 양호해요. 이뇨제나 이런 게 무서워서 안 먹이시는 보호자님들도 계십니다. 나는 이뇨제 절대 안 주고 싶어. 이뇨제 주면 콩팥 망가진다는데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또 이거 먹으면 약 절대 못 끊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강심제는 끊었다 먹였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강심제는 뭔가 예를 들면 너무 사실 항상 아기를 봐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시작하면 나 끊지 못할까봐 나 시작 늦게 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강심제는 심장을 보호하는 약이고 예방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을 실수로 하루 못 먹였어요. 그러면 그만큼 날짜를 손해보는 거지 뭔가 갑자기 확 안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강심제를 일찍부터 먹이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먹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것 때문에 콩팥 손상되는 게 아니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물을 빼는 약이기 때문이에요. 폐에 물이 찼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주머니인 이 좌심방, 풍선이 너무 빵빵해졌어요. 못 견뎌가지고 폐에 물이 찼어요. 그러면 딱 이 풍선에 있는 거랑 폐에 있는 것만 딱 빼내면 좋겠는데 물을 바늘로 찔러서 빼낼 수는 없으니까 전신에 있는 물의 양을 줄이는 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뇨제고 전반적으로 다 줄인다. 몸에 100이 있었으면 그걸 95로 만든다. 그럼 여기도 좀 줄겠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면 심장 입장에선 난 좀 편해졌어. 물이 줄었으니까. 근데 콩팥 입장에서는 물 손해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장이 망가지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이뇨제는 심장에 독성이 있는 약물이 아니고 이 물이 줄어들면 심장은 불리해지고 그 불리한 거가 원래부터 신장이 좀 안 좋았던 애기는 신장 수치가 막 상승하고 막 콩팥 망가져가지고 신부전으로 밥 안 먹어가지고 병원 내원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정상적인 신부전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폐수종이 생겨서 왔어요. 그럼 이뇨제 적당하게 쓰면 오히려 신장이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신부전 상태다. 그러니까 심장이 일을 잘 못하는 상태라는 거는 결국에는 펌프 기능을 잘 못한다. 그러면 피가 잘 흘러가지고 신장까지 못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피가 잘 안 가고 있어요. 이미. 이 흐름을 깨주는 약이 이뇨제이기 때문에 이뇨제를 깨주면 오히려 신장이 좋아져요.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약을 주면 애기들이 너무 편해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보호자님 너무 안 주고 싶어요. 정말 절대 안 주고 싶어요. 하면 사실 뭐 저희가 강제로 섞을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설득을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보호자님들께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심장병 관리는 병원을 최대한 안 오는 심장병이에요. 심장병 환자들은 우리 아가들이 병원을 내원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스트레스예요. 왔다 갔다 안 그래도 호흡 가빠 죽겠는데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 싫은 것만 하니까 벌벌 떨고 있다가 뭐 찔렸다가 엑스레이 찍고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C단계나 C단계 후반이나 D단계일 때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최대한 입원을 안 하게 폐수종 상황을 안 만들게 하는 게 전 좋은 심장병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떤 수의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수종 상태가 발생하면 그때 이뇨제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막 너무 호흡을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 평가 한번 해보고 이건 이뇨제 늘리지 않으면 또는 다른 약물 추가하지 않으면 심장병 생기겠는데 폐수종 다음번에 폐수종 와서 생기겠는데 이런 상태면 약물을 증량하기도 해요. 실제로 거의 뭐 한 3년간 폐수종 상태를 겪지 않으면서 심장이 서서히 커져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도 있고 대부분은 병원을 잘 내원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물론 조금 내원을 하면서 약물을 조정해서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 때까지는 약물의 내성을 봐야 되니까 한 2주 정도 후에 한번 오셔서 피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간격이 점점 늘어나서 3개월, 6개월 천천히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장병 관리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집에서 조심해 주실 거. 산책은 무조건 시원한 날만. 여름이 되면 병원이 진짜 심장병 환자로 가득 차요. 다 호흡이 안 좋아가지고 저 혼자 막 4마리 5마리 호흡곤란 환자들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날이 덥고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그 신부전 있는 사람들 보면 마스크 5겹 끼고 사우나 들어간 것 같다. 근데 날이 푹푹 찌고 습도도 높아요. 여름에는. 그런 날 이제 좀 움직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폐수종이 너무 쉽게 옵니다. 산책을 하실 거면 저는 가능하면 B1단계는 맘 놓고 하셔도 되고요. B2단계 정도면 저는 한 15분 정도 원래 30분 하던 친구들은 15분씩 2번으로 쪼개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C단계부터는 어떤 선생님은 그냥 안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선선할 때는 가볍게 걷는 것 정도는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터지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적당히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하시려면 여러 번 나눠서. 스트레스 상황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애기들 정말 많이 오는 거는 미용할 때예요. 미용하고 그 다음날 폐수종 와가지고 병원 실려옵니다. 이런 걸 피하는 방법은 미용 안 할 수는 없죠. 너무 이제 해주긴 해야 되니까. 저는 보통 제 애기들은 진정제를 먼저 투여하는 걸 추천드려요. 미용하기 전날에 진정제 처방 받으셔서 먹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잘 안 생겨요. 그러면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심장 처방 사료 없나요? 심장 처방 사료 이거 먹여야 되나요? 이거 뭐 밥 뭐 먹이면 좀 덜 오나요? 이런 거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 이 HD라는 이 심장 전문 처방 사료가 있어요. 힐스에서 나온 거 몇 가지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건데 이 사료의 제일 큰 특징은 이 저나트륨이라는 거예요. 나트륨이 조금 있는 거. 근데 이거 필요하냐?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B2단계, B1단계 뭐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일부 논문에서는 B2단계일 때 저나트륨 시기를 했더니 조금 진행 속도가 늦어졌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류가 아니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일단 이걸 먹으면서 동시에 간식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식 먹으면서 이거 먹을 거면 그냥 일반 사료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료가 엄청 맛이 없어요. 기호성이 없는 걸로 유명해요. 왜냐면 절반도 안 돼요. 이 나트륨이 들어있는 게 짜지 않으니까 애기들이 안 먹을. 너무 괴롭다. 얻는 이득에 비해서 너무나 괴롭다. 강심제로 얻는 효과가 95라면 사료로 얻는 효과는 전 1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효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다. 특히나 C단계로 넘어가면 그러면 먹어야 되냐? C단계는 이뇨제를 쓰는 단계죠. 그 단계일 땐 나트륨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정상보다 좀 낮습니다. 나트륨 적은 사료까지 먹으면 보통은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나트륨을 근데 왜 적게 먹어야 되냐, 심장병에서. 그거는 아까 계속 나왔던, 주구장창 나왔던 라스 차단제라는 것 때문에, 라스 차단제 나오죠. 왜 차단해줘야 되냐? 그 라스라는 시스템, 라스라는 호르몬 시스템이 심장에 굉장히 불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심장이 뛰어볼게요. 열심히 뛰었는데 일부분은 세죠. 일부분은 거꾸로 세죠. 그럼 100 나갈 거 80만 나갔죠. 그럼 콩팥까지 오는 건 80이에요. 그럼 콩팥이 뭐야? 몸에 피 없어? 피 만들어. 하고 물 먹으면 안 버려요. 피로 만들어요. 그러면 피가 120이 됐어요. 그럼 심장 입장에서는 사실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못 보낸 건데 하면서 120이 된 거예요. 심장에. 그럼 커지겠죠? 악화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시스템은 사실은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 몸이 혈압이 떨어지면 올려주려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교란이 생기게 되면 심장이 너무 빨리 커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잘 차단해주는 약들이 필요해요. 그 약이 아까 전에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드렸던 엔트레스트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해주려고 이걸 이제 먹는 건데, 사실 약 먹으면 돼요. 혈압약 그냥 먹으면 차단됩니다. 그리고 이 너무나도 식이 관리를 잘해서 저나트륨 식이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드릴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너무 애기들한테 고통스러운 일이다. 저는 비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심장병 원장님도 좀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영양제는 뭐 줄 거 있나요?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일단 1단계는 여전히 저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준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손해는 아니니까. 대표적으로는 오메가3 이거 많이 추천드리고요. B2단계부터는 코엔자임, 큐텐, 타우린 같이 들어있는 거, 제일 대표적인 거 헤파카디오 이런 거 섞어서 주면, 오메가3, 헤파카디오 이런 거 섞어서 주면 일반적으로 B2단계부터는 큰 걱정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강심제가 95의 효과라면 한 5 정도. 그래서 그치만 그 5가 어디야? 할 수 있으니까 B2단계부터는 먹이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서 조금 오늘 정리를 해보면, 기침이 신호는 맞지만 기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청진 해보자. 무증상 B2단계부터 치료를 얼마나 빨리 시작하냐에 따라서 수명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B2단계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B1단계부터 그럼 먹이면 안 되나요? 그것도 사실 뭐 틀린 거는 아닌데, 먹인다고 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B1단계부터 약을 먹였더니 더 오래 살았다 이런 논문들은 사실 좀 근거가 부족하고, 어떤 논문들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류가 아니고요. 심장병은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질환이에요. 정말 너무나 낭설이 많고, 관리를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래 살고 안 힘들게 살 수 있으니까 무작정 걱정하지 말고 최소한 청진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아기를 입양했는데 이제 5개월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실신했어요. 5개월짜리 아기가. 저도 심장을 이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기가 죽을까 봐.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러냐, 이 말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저도 심장을 공부하고 막 이렇게 검사를 하면 결국 심장 문제였는데, 우리 애기는 검사를 한다고 하고 심장병을 공부한다고 해도 사실 그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미연에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한 검사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저는 이제 그게 밝혀지지 않는 질환이라서 이제 아기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문제들도 생기기는 하지만 제 목표는 사실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똑같을 건데, 아이들 안 아프고 그냥 오래 사는 게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잘 알려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궁금한 거 오늘 있으면 다 물어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생략된 부분도 많은데 이제 Q&A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 초기 증상이 궁금해요.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침이 제일 많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없는 순간에 사실 잡아내야 된다. 이미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많이 늦은 상태다.
말씀드린 대로 밤에 호흡을 좀 불편하게 하거나 기침하거나 하는 걸 주의해서 봐야 된다. 운동 능력 떨어지는 것도 조심히 봐야 된다. 심장병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이 고장나는 거예요. 문 고장나는 거 막아주면 사실 끝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방법이 없다. 문이 고장나는 거는 좀 지금까지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아요. 자연적으로 그 부분이 점액성으로 바뀌면서 판막이 두꺼워지는 거를 막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좀 덜 세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있어요. 판막이 고장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빨리빨리 고장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너무 세게 때리기 때문에 판막을 피가 너무 세게 때리기 때문에 그 세게 때리는 힘은 혈압이에요. 전신 혈압.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을 느리게 뛰게 만들면 오래 살아요. 대표적으로 혈압을 조금 한 100 정도, 정상 혈압은 한 130 이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조금 낮게 한 90에서 100 정도로 유지하는 애기들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심장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단순히 강심제나 이뇨제나 이런 거 말고 혈압약도 적극적으로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심장이 선천적으로 안 좋은 경우 얼마나 자주 심장 검사가 필요하나요? 선천적으로 안 좋다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완전히 완치할 수 있는 중재적 시술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중재적 시술로 할 수 없는 선천적으로 안 좋은 심장, 판막이 조금 빨리 망가지는 심장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사실 혈압 관리 그리고 심박수 줄이는 관리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고 심장이 선천적으로 안 좋은 아이들 이거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질문을 잘 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스파니엘이나 이제 뭐 닥스훈트 좀 많이 생긴 애기들 있죠? 그런 애기들한테서는 몇 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냐? 저는 사실 5살령부터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리고 그때 판막 이상이 없다면 1년에 한 번씩, 판막 이상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경식도 초음파를 보는 것이 심장병 예방이나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경식도 초음파. 경식도 초음파는 아까 전에 심장 초음파 오면은 심장 초음파 한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가슴에다 대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애기들 그냥 누워서 그냥 잠깐 누워 있어 보자 이렇게 하고 눕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재우거나 마취하거나 하지 않고요. 경식도 초음파는 식도 안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가깝게 보는 거예요. 심장을 아주 가깝게 봐요. 그래서 판막의 모양이나 이상이나 이런 걸 완전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검사예요. 문제는 가만히 안 있으니까 당연히 마취해야겠죠. 식도 안으로 넣는 거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냐 하면 없다. 명확하다. 경식도 초음파를 보는 것이 심장병 예방이나 관리에 도움이 되려면 이거 봤는데 판막이 좀 이상하게 찢어져 있어. 그러면 약을 이렇게 써야지. 심장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약을 이렇게 써야지. 할 수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 경식도 초음파를 보는 경우는 언제냐면 시술을 하기 위함이에요. 판막을 찝어줄지 아니면 수술해서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판막인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장병이 없어도 평소에 미리 산소방을 해주는 게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좌심실, 왼쪽 심장 질환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심장병이 없으면 산소가 많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질환 중에 이거 산소 주면 좀 좋을 만한 거 있네요. 폐동맥 고혈압. 폐동맥 고혈압 중에서도 저산소증이 쉽게 생기는 애기들, 프렌치 불독이나 이런 애기들 힘들게 뛰고 와가지고 헥헥거릴 때 산소 대주면 도움돼요. 왜냐면 저산소 상태인 시간이 줄어드니까 폐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 사실 산소방을 구비하고 계속 주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치는 있는 일입니다. 심장병 예방이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나 식재료는 이거 약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사실 비슷하고요. 처방식은 사실 따로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당한 단백질, 적당한 지방 그리고 영양분이 아까 말씀드린 영양소들, 영양제들 그리고 나트륨이 너무 높지 않은 것 낮은 거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높은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짠 것들 그런 건 피하시는 게 좋고 항상 심장병은 B2 단계까지는 약간 슬림하게 관리하는 게 좋다.
한 보통 단계로 치면 뭐 경도의 저체중 또는 정상에서 하한치 정도로 관리하는 게 이상적이고요. C단계는 얘기가 달라요. C단계는 찌워야 돼요. C단계는 약간 경도의 비만 정도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이 엄청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죠. 강심제는 심장을 짜는 약이에요. 심장의 부하를 계속 이제 세게 뛰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근손실이 굉장히 많고 영양분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다리에 근육 쭉쭉 빠지고 나중에 막 말라버려요. 살이 안 쪄요. 그래서 C단계 초입부부터는 살을 좀 찌우는 게 좋습니다. 보통 뭐 생선류 이런 것 좀 먹이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비슷한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흡수 측정 정확하고 뭐 아까 했죠. 이제 다 아시겠죠? 더위 때문에 자주 헥헥거리는데 심장에 물이 가는지 걱정돼요. 사실 저는 쿨링을 엄청 좋아해요. 호흡곤란으로 내원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애기 체온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는 사실 심장이든 뭔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헥헥거린다고 해서 심장병이 막 뭐 B1 단계였던 게 B2 단계로 빨리 가고 그러지는 잘 않아요. 오히려 좀 걱정해야 되는 폐동맥 고혈압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엄청 심하진 않을 거니까 너무 이거 막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뭐 한 3시간 헐떡거리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아니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너무 걱정이 되시면 바로 쿨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호자님께 항상 쿨링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면은 그냥 에어컨 이 정도 온도로 틀어놨어요. 그래서 시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좋은 거고요. 보통 아이스팩을 좀 구비를 하셔가지고 몸에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건에 싸가지고. 아이가 겁이 많아서 일상 중에 놀라는데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이런 성격이 좀 불리해요. 심장병 있는 애기들 중에 좀 예민하고 좀 스트레스 많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병원 생활은 어렵고 심장병 쉽게 옵니다. 사실 방법이 좀 없긴 없어요. 마구마구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좀 불리한 거는 맞아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진정제를 섞어서 주기도 해요. 그러면 훨씬 편해져요. 병원을 폐수종으로 내원하는 횟수가 정말 극도로 감소합니다. 진정제를 주면. 근데 그래서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자가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정말 심장병이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집에만 있으면 돼요. 집에만 있고 안 움직이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평안한 상태만 만들면 제일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는 게 아니죠. 사실 행복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진행도 덜 되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B2 단계까지는 적당히 운동해도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수의사들도 B2 단계가 되면 이제 언제든 C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운동하라고 말을 못 해요. 왜냐면 운동하라고 했어요. 하다가 폐수종 왔어요? 이게 내 탓이 되니까. 내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한 B2 막 넘어갈 것 같은 상황 아니면 운동하고 지내는 거는 적당히 지내는 걸 추천드린다. 왜냐면 사는 동안에도 또 행복해야 되니까. 맞는 말씀이시죠. 심장 초기인데 B2 직전이면 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B2에서 C 직전이면 이제 좀 고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책 준비만 해도 흥분한다?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미래를 생각해서, 왜냐면 이 친구도 언젠가는 B2 후반이 될 수 있잖아요. 미래를 생각해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저는 이 정도 뭔가 심장병이 너무 심한 애기인데 산책 준비만 해도 흥분하고 그런다면 약물을 좀 같이 투여할 것 같아요. 약물을 좀 같이 주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이 진정제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정제가 몸에 데미지를 안 주는 아주 부드러운 약도 있고 장복해도 문제없는 약도 있고, 물론 이제 아무 때나 막 주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했을 때 주는데 뭐 이런 상황이면 저는 후반부에는 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내용이네. 삼천판 폐쇄부전증이 ALP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일단 ALP는 간 수치예요. 이게 간암 수술한 지 779일 차인데 고생했네요. 수술 후에도 ALP. 삼천판 폐쇄부전증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오른쪽 심장에 있는 판막이에요. 삼천판은 그 판막이 잘 안 다친다.
그러니까 왼쪽 심장에 있었던 일이 오른쪽 심장에 똑같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오른쪽 심장에서도. 오른쪽 심장에 오른쪽 심방이라는 그 장기에 혈액이 계속 저류하게 되고, 이게 저류하면 그 다음 어디냐? 그 다음 대정맥. 몸에 있는 피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쓴 거. 다 쓰기 직전에 어디서 나오냐면 간이에요. 간이랑 심장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심장이 많이 안 좋으면 간 수치도 올라가요. 역류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거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천판 폐쇄부전증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췌장염이 있는 아이에서 심장병 관리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성 췌장염일 것 같아요. 좀 오랜 기간 내가 앓고 있는데 음식이랑 조심해야 되는데 심장병도 같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헷갈리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장사료 있죠. 심장사료를 굳이 안 먹여도 된다. 먹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굳이 안 먹여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질환이 있으면 다른 질환에 앞서서 밥을 주시는 게 좋아요. 췌장염이 있으면 췌장염에 맞게 사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췌장염이 있으면 저지방 사료 주는 게 일반적이죠. 저지방 사료 주시면 돼요. 이게 이 췌장염이 만약에 이제 이 심장병 밥 준다고 췌장염이 터져버리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췌장염은 무엇보다 수분이 중요한 질환인데 수액을 양껏 주면 이제 췌장은 낫겠지만 심장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안 터지게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안 터지게 하려면 췌장에 집중한 사료를 주는 게 더 유리하다. 심장은 튼튼해요. 왜냐면 약으로 우리가 강심제로 방어를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하지만 췌장염은 그런 약이 없고요. 그리고 저지방 사료를 먹는 것만으로도 많이 예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료의 밸류가 다르다. 다음 이제 심장병 발병 후 기대 수명이 궁금해요. 이제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B1단계에서 B2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애기들도 많습니다. 아까는 되게 절망적으로 말씀드렸죠. 뭐 13살, 14살, 16살 되면은 다 100% 심장병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B1단계로 끝난 애기들도 많습니다. 그런 애기들은 사실 무증상이고 아무 문제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정상 수명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떠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B2단계다 하면은 좀 그때부터는 기대 수명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B2단계가 되면 그래도 기대 수명이 이제 조금 짧아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논문에는 1200일 정도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는 1200일은 너무 가혹해요. 제가 봤을 때 1200일은 너무 가혹하고, B2단계에서 영원히 진행 안 하는 애들도 사실 많고요. 이제 영원히 진행 안 한다는 건 뭐 B2단계 그냥 올 때마다 B2 똑같은 심장 사이즈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B2도 단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같은 B2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뭐 그걸 차치하고 그냥 모든 B2들의 평균 수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한 6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심장병 치료하고 약을 쓰는 거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검사를 많이 하는 대신에 오래 살려요. 정말 잘 살려요. B2단계 애기들이 거의 5년, 6년 기본적으로 저는 산다고 생각합니다. C단계가 됐을 땐 좀 이제 얘기가 달라요. C단계는 텍스트에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학회 같은 데 가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얘기하시는 거는 2년 반에서 3년. 요새는 거의 뭐 2년 반에 3년 정도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오래 살아주는 애기들이 있어요. 엄청 오래 그냥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뇨제 안 먹어도 되던데요? 이런 애기들도 요새는 보이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혈압 관리라는 개념이 좀 추가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혈압 관리 잘하면 진짜 진행 안 돼요. D단계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D단계는 저도 한 8개월 정도,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면 심장병 때문도 문제지만 콩팥이 너무 버티지 못하고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폐동맥 고혈압도 있죠. 이제 폐동맥 고혈압은 심등도일 때는 평균 수명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심등도여도 약 쓰면 정상되는 애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마다 너무나 차이가 크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평균 수치다.
노견의 심장 비대증 관리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노견이 되면 될수록 살을 찌워야 된다. 빠지기는 쉽고 이때부터는 찌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열량이 좀 있는 걸로, 하지만 너무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지 않은 걸로 주셔야 돼요. 근데 양을 좀 평소에 나 체중 관리하려고 밥 먹고 싶어 하는데 애기 못 쪘어,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노견이 되면 될수록 이제 찌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찌운다. 흔히 말하는 정상 체중보다 한 10% 정도 더 늘려서 찌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진 시 약간의 잡음이 들리는 경우 심장 초음파를 얼마나 자주 검사해야 하나? 약간의 잡음이 좀 애매해요. 잡음이 들리면 뭐 심장 잡음이 세게 들리냐 작게 들리냐 이거에 따라서 단계가 나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경우엔 작게 들려도 심장이 이따만큼 커 있을 수 있고요. 크게 들려도 조금 할 수 있어요. 조그맣다? B1이죠. B1이면 6개월에 한 번. 커져 있다? 그러면 B2죠. B2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사실 많이 커져 있으면 전 그거보다 더 타이트하게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기에는 B2 단계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기가 왔어요. 근데 심장 봤더니 심장이 커요. B2 단계예요. 증상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약물을 주고 한 달 뒤에 한번 보자고 해요. 왜냐면 한 달 뒤에 봤을 때 심장이 줄어들어 있으면 그때 이제 늘리면 되니까. 근데 한 달 뒤에 봤는데 약이 부족했어요. 강심제만으로는 안 되는 얘기였던 거예요. 한 달 뒤에 봤는데 심장이 커져 있다? 그러면 다른 약을 적극적으로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뭐 이뇨제를 쓰는 것보다는 혈압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볼 수 있고, 다음 약 강심제의 용량을 올려볼 수도 있고, 다른 약들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보통 평가해보고 좋아졌네요? 그럼 이제 3개월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개심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너무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이죠. 그리고 문제는 할 수 있는 심장이 따로 있어요. 너무 까다롭다 기준이. 개심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국내에 3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또 얘기를 안 해주죠. 그리고 개심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리스크가 있는 시술이에요. 대부분 심장병이 말기가 된다, 노령성 질환이기 때문에 심장 수술을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 나이는 13살, 14살. 13살, 14살 때 목숨 걸고 개심술 수술해서 심장이 좋아졌어요. 근데 담낭이 아파져서 떠났다. 췌장이 아파져서 떠났다. 너무나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기대 수명을 어디까지 생각할 것이냐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완벽한 치료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개심술 말고 하나 더 있죠. 판막 찝는 수술. 이것도 들어보셨을 건데 V클램프라는 시술. 정말 많이 보고 참관도 정말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특히 제가 봤을 땐 청주고려 원장님은 러닝커버 끝났어요. 거기서 하면 제가 볼 땐 좋아요. 근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일단 찝어서 완벽히 나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을 같이 먹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우리가 B2 단계나 C 단계에 하면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D 단계에 하면 안 돌아와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사실 버티다가 D 단계 때 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C 단계는 너무 어리다. 보통 뭐 12살, 13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술을 하기가. 마찬가지로 비용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무조건 정답이 뭐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뭐 개심술이 추천되는 애기다 이런 경우는 8살이다. 8살인데 심장이 너무 안 좋아요. 판막이 막 너무 펄렁거려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진짜 조금 있으면은 C단계, D단계 막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약만으로는 꽤나 수명이 너무 짧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명이 이 정도 기대값이 있으면 고민해볼 수 있는 거죠. 심장병에 사용하는 약물은 대부분 다 같은 약물일까요? 병원마다 다른 약물을 사용하나요? 강심제는 거의 접근성도 엄청 좋은 약물이고, 강심제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약을 사용합니다. 성분은 똑같은데 약간 회사가 다르고 뭐 이런 정도? 그 정도인데 효과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배트메딘 것만 사용합니다. 그냥 동일하게 애기들마다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거 약 단일 제제로만 사용하고요. 다른 약물들은 조금 편차가 있어요. 혈압약도 어떤 약을 쓰느냐. 아까 말씀드린 라스 차단제도 조금 고급 약을 쓰냐, 중등도 약물 뭐 다 쓰긴 하는데요. 이제 선택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것 같고요.
이뇨제는 종류가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있죠. 퓨르세마이드, 토르세마이드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는데 요새는 먹는 약으로 그냥 애초에 예전에는 퓨르세마이드 먼저 한참 쓰고 안 좋으면 다른 약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센 약부터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은 좀 선생님들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한 거죠. 약간의 경향 차이가 있다. 내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쓰는 경향이 있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